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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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12월 1일 첫 노래로 하현우의 설레이는 소년처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들킬 것만 같아 망설이며 너의 얼굴 몰래 훔쳐보네 바람결에 흩날리는 머리칼. 하현우의 설레이는 소년처럼 12월 1일 오늘 처음 노래로 듣고 와봤습니다. 날씨가 이상해요. 오늘은 약간 좀 따뜻한 기분이 드는 그런 감이 있는 날인데 며칠 전에 되게 추웠잖아요. 근데 오늘은 또 따뜻하고 이게 오락가락하네요. 진짜 위에 동네는 지금 눈 오고 엄청 춥고 난리 났다고 하는데 여기 진짜 울산 진짜 살만한 것 같아요. 네. 살기 좋은 도시야 진짜 여기 울산은.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우수다, 그리고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의 추천 메뉴, 그리고 오늘 마지막 순서 여행을 떠나요까지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암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라든지 사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노래도 틀어드리고 사연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모드에 그랬으면 좋겠어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시작하기 전에 플레이 모드에 그랬으면 좋겠어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우수다에서는 예전에 그 터키 남동 쪽에 샨르우르파도 외렌지군에 가면은 어떠한 고대 유적이 나거든요. 근데 이 고대 유적이 조금 평범해 보이지만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졌던 그 고대 유적지와는 차원이 다른 초고대 유적지 괴베클리 테페가 발견됐는데 오늘 우수다에서는 괴베클리 테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발음이 어렵죠? 괴베클리 테페. 해발 760m에 위치한 언덕 정상에 묻혀 있다가 1963년에 그 미국 시카고 대학과 터키 이스탄불 대학의 공동 조사를 통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는데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약 한 10년 정도 독일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에 의해서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좀 그 웃긴 게 그 첫 발굴됐을 때 현지인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우연하게 찾은 거예요, 유적지를. 그래가지고 혼자서 몰래 이걸 파가지고 이제 도구를 하려다가 걸렸거든요. 이게 걸려가지고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네. 어쨌거나 20여 개에 달하는 원 모양으로 세워진 총 200개 이상의 T자 형태 돌기둥 유적의 특징인데 그 중에 가장 높은 거는 무려 5.5m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고대 유적지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문제가 이 유적이 세워진 것이 기원전 130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13,000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거죠. 현재까지 발굴된 제3계층의 연도는 11,000년 전으로 분석되었는데 그 중심에 제의를 지내던 단상 부분은 기원전 11,000년이나 그 이전인 플라이스토세 말까지도 올라가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저번에 그 어떤 인류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잠깐 이 플라이스토세를 말씀드렸는데 이 플라이스토세가 뭐냐면은 약간 현생 인류가 이제 탄생할 때쯤, 생겨날 때쯤이 이제 플라이스토스예요. 네. 어쨌거나 이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고대 유적을 아득하게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발견된 어떠한 문화 유적까지 앞서는 이제 겨우 원시적인 농업이 시작되려던 신석기 시대 초기로 추정되는 시기입니다. 현대에서 기록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거든요. 이 수메르 문명과 그 뒤의 문명의 연도 차이보다 이 수메르 문명과 괴베클리 테페의 연도 차이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이 괴베클리 테페 문명이 이 유적지가 얼마나 오래전인지 알 수가 있겠죠.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고고학계에서 주장하던 기존의 학설에 따르면은 인류가 이러한 거대 유적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설 작업에 필요한 어떤 체계적인 노동력이 필요하고, 이에는 농경 생활에 따른 어떤 체계적인 사회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현재까지 알려진 괴베클리 테페는 이러한 학설을 정면 부인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실존하는 초고대 문명인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거는 유적이 발견된 언덕 주변을 레이더 스캔해본 결과 또 다른 구조물들이 지하에서 발견됐는데, 이들의 연대는 매머드가 뛰놀던 시대인 플라이스토세에 해당되는 14,000년에서 15,000년 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은 초고대 문명설의 떡밥으로 쓰여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이 플라이토스의 유적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런 초고대 문명설에 대한 주장이 별로 없어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괴베클리 테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이 괴베클리 테페의 어떤 유적이 굉장히 좀 오래됐으니까. 네. 스타치스의 내 얘기를 들어봐 듣고 계속해서 이 괴베클리 테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스타치스의 내 얘기를 들어봐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첫 번째 순서 우수다 괴베클리 테페 유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괴베클리 테페는 언덕 위에 그 영국의 스톤헨지처럼 그 원 모양으로 뭔가 세워진 돌 기둥이 있어요. 그게 되게 특징적인데, 이 돌 기둥에는 여러 어떤 곤충이라든지 동물 형상들이 이게 새겨져 있습니다. 돌기둥들은 사람을 나타낸 것으로 추정되는 T자 형상을 하고 있는데, 유적지 주변에서는 농사를 짓거나 사람이 거주했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수렵 채집에 의존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건립 집단이 이곳에서 연중 어느 정도는 머무르면서 종교적인 행사를 치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주변에서 잡아서 이곳으로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제 먹고 이제 묻은 야생동물들의 뼈를 대량으로 발견한 것으로 그걸 유추할 수가 있는데, 돌기둥들은 인근에 위치한 석회 언덕에서 바위를 뜯어와 가지고 이제 운반을 했는데, 이게 그 기둥 하나의 무게가 이제 10톤에서 20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을 운반하려면은 굉장히 체계화된 어떤 집단들이 그 어떤 운반하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가져왔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는 괴베클리 테페에서 문자나 바퀴, 토기, 청동기의 사용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농업이나 가축 사용을 짐작하게 할 만한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 신석기 혁명과 농업 발전을 통한 인류의 집단 사회 구조 형성의 흐름으로 이해되는 기존의 고고학 학설이 굉장히 많이 충돌되는 지점입니다. 이 괴베클리 테페는 세워진 지 한 2000년 정도 동안 신전 같은 것들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요. 원 모양으로 세워진 기둥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의적으로 메워진 뒤에 인근에 새로운 기둥들을 세우는 등 몇 번에 걸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후기로 갈수록 기둥을 제작하는 방식은 단순해지고 조잡해지는 경향이 있고,
결국 기원전 8,000년 전 정도에 이제 게베클리 테페는 버려지게 되면서 땅 속에 묻히게 되는 뭐 그렇게 되는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이한 거는 이는 신전이 사람의 왕래가 끊기면 자연스럽게 이게 흙에다가 이제 묻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땅을 파서 기둥을 메운 다음에 그 위에 석회 자갈과 석기 뭐 도구들 뭐 동물이나 이런 뼈 같은 것들을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약간 좀 특이하죠. 이렇게 신전이 벌어진 원인은 확실하진 않지만 신석기 혁명으로 인한 농업 기술이 보급되면서 신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거나 아니면 그 당시 닥친 소빙하기로 인해서 사회 구조가 붕괴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지역이 사실 그 터키 이쪽이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이 이제 이슬람 국가에 의해서 개판이 된 시리아 국경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럽 난민 사태 등으로 이제 그 발굴이나 이런 연구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 8월달에 이스탄불 대학의 이희수 교수님이 여기를 방문했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난민 수용지 근처라서 검문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그 터키에서는 세계적인 유적지가 될 전망을 안고 기대하고 있고 열심히 좀 발굴도 하고 연구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T자 돌탑들도 그 지금 여기 이제 그 우르파 고대 박물관에 들어가가지고 보관 중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혹시나 뭐 IS 뭐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다 때려 부실까봐 중무장한 이제 군인들이 그 주변에서 이제 박물관도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학자들도 이제 보호하면서 그거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희수 교수는 이 돌탑들을 보고 싶어 했지만 박물관에 이동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잘 조금밖에 못 봤다고 해요. 네. 못 봤나? 아예 못 봤나? 아직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도 터키 내에 인맥을 총동원해가지고 내국인으로서 보고 싶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이제 애원해가지고 뭐 겨우 이제 봤다고 하는데 지금 이 그 게베트르 테페의 그 발굴 수준이 한 1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10%만으로도 이렇게 좀 다양한 어떤 그 유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출토되는 거 보면은 진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그 초고대 문명이라는 게 정말 확실하게 밝혀지면은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역사라는 게 이게 완전히 바꿔버릴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그쪽 지방 지금 동네가 좀 지금 전국이 안 좋잖아요. 지금 막 IS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슬람 무슨 뭐 쿠데타 뭐 이런 거 많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쪽에 뭔가 좀 누적을 좀 발굴하고 연구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쪽이 좀 그게 어렵대요. 지금 막 전국이 안 좋아가지고. 네. 근데 하여튼 뭐 좀 많이 연구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좀 전국이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안정되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노래 한번 듣고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첫 번째 순서 우수다 괴베클리 테페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노래 한번 듣고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의 추천 메뉴에서 또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스키스의 커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잭스키스의 2016년형 커플 듣고 왔습니다. 네. 이거 옛날에 제일 좋아했는데 이거 약간 그 리메이크한 버전은 그렇게 난 개인적으로는 옛날 게 나은데 어쨌거나 이번 1부 두 번째 순서는 오늘의 추천 메뉴 시간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 그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얼큰한 국물을 먹고 나면은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죠. 해물의 시원한 맛과 감칠맛이 어우러진 오늘의 추천 메뉴에서는 매운
홍합 오징어 찌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추천 메뉴에서 뭐 어떤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까 이제 보다가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 홍합이랑 오징어가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좀 맛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제 재료가 마늘, 양파, 오징어, 홍합 이렇게 있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목이버섯, 생강, 대파 그리고 양념으로는 고춧가루, 국간장, 소금, 후춧가루, 다진 마늘이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네. 일단은 이제 목이버섯은 미지근한 물에 불려가지고 적당한 크기로 찢고 마늘, 생강, 양파는 채 썰어서 준비해 두고 대파는 어슷 썰기로 준비해 둡니다.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이제 썰어놔요. 그 다 썰릴 줄 알죠? 이렇게 네, 뭐 어떻게 썰어야 되지? 그 배라고 해야 되나? 그 배 몸통을 이렇게 싹싹싹싹 써는 거. 그리고 이제 홍합 같은 경우에 홍합 살을 이제 소금물에 씻어서 준비해 두고 냄비에 식용유를 싹 두른 다음에 마늘, 생강을 중간 불로 볶다가 양파, 목이버섯을 넣고 양파가 이제 투명할 때쯤에 되면은 오징어랑 홍합이랑 고춧가루를 팍팍 넣어가지고 볶아줘요. 네. 그러다가 이제 물을 한 3컵 정도, 네, 물을 조금 약간 넣어줍니다. 약간 좀 그 진짜 찌개 정도 될 만큼 있죠. 네, 그 정도로 이제 약간 물이 조금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 정도 넣어주고 물이 끓으면은 국간장 2숟갈 그리고 소금, 후춧가루로 이제 간을 조금 해주시고 다진 마늘 한 반 숟가락 정도 넣어주시고 대파를 넣어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끓이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좀 그 간단하다고 해야 되나? 네, 간단하죠. 네, 제가 이거를 봤거든요. 이거를 만드는 법을 보고 제가 해먹진 않았어요. 이거 아직. 네, 제가 아직 해먹진 않았는데 이게 약간 진짜 그 입맛 없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 뭔가 이제 아니면은 칼칼한 거 뭔가 먹고 싶을 때 아니면은 약간 소주나 뭐 이런 그 안주거리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무슨 무슨 이삿날이나 뭐 이런 때 아니면은 이제 어떤 손님들 막 집에 많이 왔을 때 이 매운 홍합 오징어 찌개 딱 한번 해주면은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먹을 겁니다. 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얹어가지고 이제 요리 되게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이제 놀러 오겠다고 네 하니까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네, 거기다 이제 좀 있으면 그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때 혹시 뭐 주변 분들이랑 어떻게 파티 이런 거 모임 같은 거 가질 때 이 매운 홍합 오징어찌개 하나 하고 뭐 이게 와인 그래도 이제 있어 보이니까 와인 같은 거 네, 이런 거에다가 딱 먹으면은 뭔가 약간 색다르면서 맛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첫 번째 순서에서는 우수다 그 초고대 문명 괴베클리 테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추천 메뉴에서는 매운 홍합 오징어찌개에 대한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노래 또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여행을 떠나요에서 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 여행을 떠나요에서는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궁궐이라고 할 수 있는 경복궁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를 가져왔으니까 또 재밌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김두일의 대타인생부터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김두일의 레탄 인생, 윤수연의 꽃길, 이준영의 우리끼리, 홍진영의 사랑이 좋아, 이전의 철수씨, 성타의 꽃이 필 거야, 김국환의 달래강, 유진의 인생이란까지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가지고 이번 시간은 보이는 라디오 2부 여행을 떠나요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궁궐이라고 할 수 있는 경복궁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를 가져왔습니다.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복궁이 이제 창건되던 시절과 이제 계속 이제 뭔가 임진왜란 거치면서 불타고 뭐 다시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일제 강점기 때 이제 한일 강제 병합 당한 뒤에 이 식민지의 사기를 꺾고 뭔가 이제 실용성도 따질 겸 일본 총독부의 만행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훼손된 정도가 큰 궁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복궁입니다. 여담으로 가장 격하당한 거는 이제 창경궁이죠. 창경원으로 이름이 낮아지고 그 심지어 궁궐을 동물원으로 사용하게끔 엄청나게 훼손시키고 개조를 해가지고 굉장히 좀 그런 게 있죠. 네, 좀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일제는 우선 조선물산 공진회를 개최해가지고 약 4천여 동의 건물들을 싹 다 없애버렸어요. 그 이후에 경복궁 내부에 중앙 축선의 근정전과 광화문을 가로막는 형태로 조선 총독부 청사 건물을 지은 다음에 광화문을 다른 자리로 옮겨버리기까지 합니다. 네. 광복한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중앙청으로 좀 오래 썼는데 정부 서울 청사 완공 뒤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다가 그 문민정부 때 그 김영 사람이라고 이름을 바로 말해도 되나? YS 시절에 그냥 바로 이거 폭파시켰죠? 네, 굉장히 좀 시원하기도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거를 너무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좀 냅뒀다가 그 두고 뭔가 이제 반면 교사를 해야 되는 뭐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냅뒀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폭파시켜 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 때는 흥화문 터에 지어진 조선 총독부 청사라든지 지복제 일대에 총독 관저의 경비를 맡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지복제 일대의 경우 8.15 광복 이후에도 이 잔재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수도경비 사령부, 그러니까 수도방위 사령부죠. 네, 이 소속 30 경비단 병력이 경복궁 내에 계속해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2.12 군사반란 당시에 그 반란군에 속한 장세동이 지휘한 부대가 바로 이 경복궁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30경비단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게 바뀌었죠? 네. 어쨌거나 뭔 얘기가 더 읽어졌지? 네. 어쨌거나 이제 광복한 다음에 경복궁을 다시 복원하려는 노력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무산이 되고 혹은 이제 뭐 이렇게 체계적이지 않다 뭐 이런 이유로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일단 엄밀히 따지자면 지금의 청와대 자리가 그 경복궁의 뒤뜰에 해당되기 때문에 완전 복원을 하려면은 청와대를 밀어버려야 돼요. 네. 뭐 마음 같아서는 밀고 싶긴 하지만 그것도 밀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 있는 곳인데 노무현 정부 때에 청와대를 당시 이제 행정수도로 불리는 세종시로 옮기려고 계획을 했지만 그건 수도 이전에 해당하고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제 좌절되면서 이제 뭐 그랬는데 설사 대통령 관저를 이전한다고 해도 경복궁 복원을 위해서 철거하기보다는 현대 역사가 더 중요하다면서 유지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권 당시에 경복궁을 복원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복원한 거는 그 광화문을 제 위치로 돌려놓은 것 뿐이죠. 네. 그나마도 이제 그 예산도 없고 정확한 고증이라든지 이런 철저한 준비 같은 것들도 의욕이 별로 없어가지고 광화문에 콘크리트 칠을 해놓고 뭔가 이제 그냥 뭐 그 뭐가 복원해놨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고 그 현판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 직접 쓴 한글 현판에다가 위치 자체도 잘못되게 달아놨어요. 네. 일제가 시멘트를 바르면서 그 습기가 차가지고 제습기를 돌리면서 그 진동으로 현재 균열이 진동 중인 석굴암을 그대로 보수하고 방치했듯이 전반적인 어떤 그 문화적인 교양 없이 탁상행정으로 이제 이걸 복원을 이제 하니까 어떤 폐해가 일어난 거죠. 네, 사실 뭐 도로 짓겠다고 위치를 옮겨버린 뭐 독립문 역시 뭐 같은 비스무리한 사례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고증 이런 것들은 사실 예전 뭐 어떤 궁궐이라든지 이런 석굴암에서 봤던 그런 교훈이란 것들 봐서 좀 제대로 알고 좀 잘 복원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숭례문도 그래가지고 이제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숭례문 불탔을 때 진짜 대박이었는데. 네, 어쨌거나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설의 쏴쏴쏴 그리고 우이경의 바람이 분다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만상 싸싸싸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설의 쏴쏴쏴 그리고 우이경의 바람이 분다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여행을 떠나요 경복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대한민국 정부는 문화재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해 있었잖아요. 네, 경회루 앞에 골프장을 설치하겠다고 했거나 박물관을 짓겠다고 이제 뭐 기존에 있었던 경안당, 대향당, 정운당 등 구동 106칸의 전강을 철거하는 등의 문화재 파괴를 정부 주도로 저질렀었어요. 네. 철거한 경안당의 부재 일부는 1978년에 향원정 앞에 향원교를 보수하면서 기록한 사용한 기록이 있는데 광화문은 복원을 한 게 아니라 전시성 사업으로 새 건물을 지은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종 때 건축된 건물을 전부 철거하고 불교 양식을 듬뿍 바른 국립민속박물관 같은 건물을 지어 올리는 몰상식한 정책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의 문화재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경복궁 외에도 전국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보존이 사실상 뭐 없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때문에 그 광복 이후에도 존속한 유적이 파괴되거나 유물이 분실된 등의 어떤 그 경우나 사건 같은 것들은 은근히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광화문 복원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쓴 한글 현판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광화문 이후에 다시 복원될 때 그 현판의 보존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었어요. 결국에는 박정희 현판은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현판은 당대 것을 복원하기로 하고 복원은 광화문 유리 원판 사진을 바탕으로 고종 당시에 영건 도감 제조로 광화문 현판 서사관이 된 임태영이 쓴 현판을 디지털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민주화 이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경복궁 복원공사가 시작되었고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복원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이게 때문에 경복궁 권역 어딘가는 항상 공사 중이에요. 하지만 이 공사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게 동궁 근처 자리에 주차장을 지어버렸어요. 네, 굉장히 당혹스럽죠. 앞서 국립민속박물관처럼 국립고궁박물관을 권례 지어버리는 굉장히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경복궁역이랑 그 연결 통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궁궐 복원과는 반대되는 지금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1990년 당시에 경복궁 내의 전각은 36동만 남았거든요. 이게 고종 황제가 있었던 시절의 경복궁 당시의 전각의 7%만이 지금 남아 있는 거니까 거의 진짜 말 그대로 거의 대부분 사라진 공터가 돼버린 거죠. 네, 약간 국내 거의 이제 경복궁 가면은 잔디밭이 쫙 있잖아요. 거기가 사실은 다 건물이 있던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건물들이 이제 일제에 의해서 싹 다 밀어졌고 그 뒤에 지금 우리가 광복한 지 6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이제
뭔가 이제 저를 복원을 많이 못했죠.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궁궐인데 복원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진짜 그 숭례문이 불탄 게 어떻게 보면은 숭례문 하나만 불탄 거잖아요. 네, 그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 정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그 외국에 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중국 분들이 그 중국의 자금성이랑 우리 경복궁이랑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니네 나라는 뭐 경복궁이라고 뭐 되게 크다고 하는데 뭐 쥐똥만 하냐? 우리 자금성은 어마어마하게 큰데라고 말하는데 사실 경복궁은 커요. 네. 그리고 그 자금성은 성이잖아요. 네. 그리고 경복궁은 궁궐이고 자금성은 자금성 내에 궁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고 그거를 이제 성처럼 만든 게 자금성이고 경복궁은 말 그대로 그냥 궁궐이거든요. 근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그 경복궁이 있는 도성이 우리 한양이잖아요. 그 한양이랑 자금성이랑 비교하면은 당연히 비교가 안 되겠죠. 그 사대문 안에 있는 그 이제 한양, 그 당시 한양, 그거랑 자금성이라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더 크죠. 네. 그리고 경복궁은 전 세계에 있는 궁궐 중에 두 번째로 커요. 그 면적으로 보면은. 네. 왜냐면 이제 흥선대원군 아저씨가 좀 크게 이제 요걸 이제 중건시켰기 때문에 좀 굉장히 큰 궁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기죽을 일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이제 궁궐 같은 거 되게 크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기죽을 일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경복궁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그 경복궁과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오늘 다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다음 주 여행을 떠나요에서도 경복궁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을 또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참고로 그 경복궁을 간 지가 지금 거의 한 10년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경복궁 갔을 때는 그때 막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마 그때 그 공사하던 게 무슨 박물관 짓던 거였나? 무슨 주차장 짓는 거였나? 뭐 하여튼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뭐 생각이 나네요. 네. 어쨌거나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0살에 별이 서쪽에서 뜬다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몇 번씩 물들고 계절은 20살에 별이 서쪽에서 뜬다면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우수다, 우정호의 수다, 그 초고대 문명일지도 모르는 괴베클리 태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 추천 메뉴에서는 굉장히 좀 그 얼큰한 국물이 나는 매운 홍합 오징어 찌개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고 오늘 마지막 순서 여행을 떠나요에서는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궁궐이라고 할 수 있는 경복궁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 12월이 드디어 시작이 됐잖아요. 오늘이 2016년이 이제 채 한 달이 이제 안 남은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번 올해에 한 1년 전인가요? 1년 전쯤에 201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드린 게 한 며칠 전인 것 같은데 벌써 2016년이 끝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뭔가 그 제가 저번에 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올해에 처음 시작할 때 왜 새해 시작되면은 어떤 소원이라든지 뭐 어떤 소망,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되돌아보면은 그런 소망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 게 그렇게 많진 않은 경우가 많은데 지금이라도 한번 그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써놨거나 아니면 기억이 난다면 조금은 한번 좀 다시 한번 해보는 네, 그런 기회로 어떤 매개체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어떤 했던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반 정도도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아쉬워요. 네. 내년에는 네, 20대의 마지막 해니까 내년이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어떤 계획했던 것들, 소망했던 것들, 그리고 해보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좀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조금 따뜻한 편인데 그래도 이렇게 따뜻한 편이라도 긴장을 놓지 마시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돼요. 네, 이렇게 막 좀 따뜻해졌다고 살짝 옷을 얇게 입었다가는 감기 금방 듭니다. 네, 그래서 감기 들면 안 되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최고잖아요. 감기 들지 마시고 저는 이쯤에서 또 물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끝노래로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들으면서 저는 오늘 또 슬쩍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성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